보니까 정보 소스가 구조적으로 좀 편향되어 있어요. 예. 서방 언론의 절대 다수가 로이터나 AP나 BBC 같은 영미권 매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방참모본부 브리핑을 1차 소스로 이렇게 바로 전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발표를 해도 그걸 처음부터 선전으로 이렇게 전제하고 걸러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이 전쟁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이 맞는지 이제 일단 지오로케이션 이런 걸 쭉 해서 보면은 결국 한 몇 주 사이에 이렇게 간격도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틀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분리하면 내보내지 않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낙인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고 러시아가 푸틴이 어떤 침략을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편 나쁜 편으로 이미 이렇게 우리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저쪽 서사를 한다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죠. 러시아를 악마화하는 진영 논리가 횡행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건전한 논리보다는 귀찮게 그쪽 이야기를 안 들으려 하는 그런 진영 논리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와도 검증 자체가 좀 어렵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 뭐랍니까 종군 기자를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모르니까 남 이야기를 듣고 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 지금 우크라이나 쪽으로 편향된 서사가 흔들리면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못 해줍니다. 국민들 세금을 받아가 줘야 그렇죠. 되는데 이번에도 1억 달러. 예. 우리도 그렇지만은 서방에서 몇 천억 줬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지는 거죠. 예. 일단 영토 그러니까 이 전선 이동은 계속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 땅을 이렇게 점령해 간 거지. 거꾸로 온 것은 2022년 9월 달에 있었던 역습이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은 러시아가 일부러 후퇴한 것이거든요. 수로비킨 라인이라고 해서 너무 빨리 전진해가지고 지키는데 어렵고 특히 강을 건너갔는데 강을 건너가서 얼마 못 가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 고립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지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소모전으로 들어갔죠. 러시아 자체가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땅으로 갔지 거꾸로 온지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진은 했으나 동진으로 가는 경우는 없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2023년 이후에 한 번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긴 전투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병력 소모율도 굉장히 문제가 생겨서 우크라이나는 징집 가능 연령을 계속 확대하고 또 강제 연행식으로 동원하고 있고 그래서 자원 입대만으로 손실을 메울 수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련 시절에 굉장히 그 방대한 생산 기반을 유지한 러시아가 그걸 아직도 그때 재고도 있고 그 기반을 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부에 아웃소싱 안 하고 생산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우크라이나는 다른 나라 지원을 받아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소모가 일어나는 게 보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자세히 한번 보시려면은 우선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지금 전쟁 4년 반 사이에 5번이 바뀌었고요. 예, 그리고 러시아는 쇼이구가 이번에 지난 24년도에 벨로소프로 바뀌었는데 그것이 쇼이구가 12년간 국방장관을 하고 나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특히 쇼이구를 왜 바꿨는가 하니까 장기전을 돌입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방위 산업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가인 이제 방산 전문가인 이제 그 벨로소프로 바꾼 겁니다. 그렇군요. 참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잘 치우고 있으면 국방장관을 바꿀 이유가 없는 건데 그것만 갖고도 답이 나오는군요. 정말. 굉장히 많은 SNS 영상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강제 동원하는 거 우리가 그걸 버시피케이션이라 그러고요. 그건 이미 작년 2월 달이었죠. 작년 2월 말에 이제 백악관에서 젤렌스키하고 트럼프가 한번 붙을 때 그때 이제 제이디 벤스가 바로 지적을 했어요. 너 병력이 없어서 헤매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지만 가끔 한 번씩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렇고 러시아는 이제 계약병 중심으로 하고 이미 인구와 산업 기반을 갖춘 대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병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이미 살기 힘드니까 오래전부터 빠져나갔고 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당시에 91년도에 인구가 5,300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2천만 명 선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대칭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전쟁 지속 능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뭐 그렇군요. 이런 것 때문에 사회 불만도 되게 많고 합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미 러시아가 항복해야 되죠. 항복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행간을 읽으려면요 보도하는 것도 봐야 되지만은 이제 프로들은 보도 안 하는 것을 보거든요. 뭘 보도 안 하는가. 지금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를 안 보여주고 자꾸 관중석만 보여주고 있으면은 축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지금 러시아의 뭐 정유 시설을 부수고 하는 이런 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거기는 민간 시설을 부수는 것이거든요. 전선을 안 보여주잖아요. 전선에 대해서 그런 방송할 때 전선을 안 보여주죠. 그러니까 전선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선전이 있었는데 야전삽을 쌓은다든지 반도체가 없어서 세탁기를 뜯어 쓴다 그러지만 실제로 그 러시아의 리토그라피, 그 노광 기술 수준이 꽤 높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전부 이제 자기네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수입을 안 하고 인소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나라 같은 데도 그 네덜란드 ASML 장비를 써야 되고 일본의 반도체 그리고 그 소재 부품을 써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는 그걸 전부 다 자기가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러시아의 ASML EUV 기술을 우회해가지고 어차피 제재할 거니까 그걸 우회해가지고 독자적으로 11.2나노미터 파장 로드맵을 추진해가지고 있고 지금 28나노미터 해상도 구현을 성공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니까 러시아가 뭐 반도체 세탁기 걸 뜯어 쓴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이미 이제 구소련 때 상당히 기술이 있었는데 그동안 망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기술이 낙후됐는데 그 회사들 다시 이제 가동해가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손실 교환비 이런 걸 잘 모르니까 데이터를 공개 안 하거든요. 보안상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신 교환비를 보는데 이제 상대방 신신을 돌려주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우크라이나 같으면 러시아 시체를 내가 접수했다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리 시체랑 바꾸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최근에 7월 16일 날 시체 교환해서 우크라이나 시체 501구를 돌려주고 러시아 시체 31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또 그 전쟁 기간 누계는 우크라이나 시체 23,722건을 돌려주고 러시아 시체는 1,800건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예, 13대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실 교환비가 아무리 안 돼도 5대 1, 많으면 10대 1까지 될 거다 하는 게 추정이고요. 초전에는 러시아가 손실을 좀 입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에는 거의 이게 역전이 되지 않고 있고 갈수록 누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불리해져 가고 있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길거리 강제 징집 영상이 3년째 매일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서방 언론에서 더 이상 안 감추고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러시아는 병사들이 평균 임금을 6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부의 재분배 같은 효과가 있어가 낙후 지역에서 자원 입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서방보다는 러시아 경제가 훨씬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독일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도리어? 예. 일단 저가 많은 자료가 있지만은 미국에 있는 NPR이라고 공영 라디오 방송 거기에서 분석한 걸 먼저 소개해 주겠습니다. 이게 가장 그래도 이제 서방 쪽이니까. 일단 2022년도에는 대규모 제재 당시에 조금 경제 붕괴를 예상했지만 예상과 다르다 이걸 인정하고 있고요. 부채가 좀 늘기는 했지만은 경제는 세계 4위에서 11위권 규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럭저럭 굴러가는 상태로 평가한다. 그리고 회복력의 요인,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리질리언스라 그러는데요. 한번 충격을 받고 탄성을 가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일단 가장 큰 게 필수 자원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제재 자체가
정교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허술하게 집행을 하는데 집행 자체를 허술하게 한다보다 이 제재가 에너지를 누가 쓰는가 하니까 소비를 유럽에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을 막아놓으니까 유럽 쪽에서 그걸 야매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우리 야매로 러시아 걸 다시 야매로 사요? 그렇죠. 인도를 통해서 제3국에서 이제 그 공해상에서 가리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합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재라는 것이 그렇게 정교하지 못하는 거죠. 21번 제재했지 않습니까? 지금 22번째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그걸 인세니티라 그래요. 우리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 그러니까 21번이나 같은 걸 하고 이번에는 러시아가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좀 웃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란 버팀목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그리고 있고 푸틴이 사전에 대비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도 크림반도 때문에 제재를 안 먹었거든요. 받아봤죠. 그래서 이제 다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이제 숨은 공로자가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장 이게 이제 잘 관리를 했고 그리고 스위프트를 피하기 위해서 CIPS를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했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명품에 접근하는 것만 좀 제한되고 그것도 뭐 병행 수입으로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만 제외되고 필수품은 큰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이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병사들의 평균 임금이 6배를 받고 죽었을 때 사망보험금이 18만 달러에 달해요. 그러다 그리고 이제 정유시설 피격 이런 것들도 피격하고 나서 그 실제로 뭐 타격도 좀 있고 하지만 그 지속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러시아 제재가 그 무릎을 꿇리는 것보다 탈달러하고 다극화만 가속했고 독일은 가장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지금 뭐 폭스바겐이 전 세계 시장에서 10만 명 감원하겠다고 발표했죠. 독일이 제일 힘들어진 이유는 그 값싼 러시아 에너지를 못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니까 러시아 에너지를 살려면 루블화로 사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루블을 사기 위해서 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가진 사람 금융으로 통제하는 게 좀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팔달 온 나라하고 거래를 해야 되니까 달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한데 러시아는 사회 말해서 약간 배짱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게 뭐 전부 과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군비 지출 부담이나 에너지 수출 수익이 왔다 갔다 하고 감소할 수도 있고 제일 큰 것은 이제 노동력 부족이죠. 그리고 고금리를 하다 보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래도 투자를 못 하니까 환경 악화가 실제하죠. 그런데 이제 진짜 제가 문제 삼는 그 다음 단계 이런 개별 지표들이 곧바로 내전이나 국가 분열로 이어진다는 건 비약이라는 거죠. 비약이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98년도에 모라토리움을 겪었거든요. 훨씬 가혹한 환경에 붙었죠. 90년대 러시아의 평균 수명이 7년 감소했어요. 남자들은 10년. 그렇게 감소를 했는데 그런 위기를 겪었는데 푸틴이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 이거를 바꿨거든요. 러시아 국가 부채가 GDP의 143%까지 갔어요. 지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18%입니다. 그러니까 빚 다 갚고. 다 갚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받을 것만 잔뜩 있어요. 뭐 지금 동결회가 3천억 불이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근력 부족이나 인플레는 국가 운영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이지 국가 존립을 위험하는 요인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뭐 이런 것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보도 안 하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추산하기로 75조 달러치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75조 달러. 지금 미국의 빚을 2번 갚고도 남았죠. 그리고 이란은 27조 달러가 있거든요.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서방에서 이미 그 콜레테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금융권에서 이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들이 부채를 많이 인수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했는데 이걸 이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받을 길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원 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으키는 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런던 시티나 월가가 사실상 일으키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익을 보는 쪽은 빅테크나 이제 방산업체가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더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알 수가 없고 이게 알려지면 전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지금 현재 전쟁은 2022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독일 비스바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독일 비스바덴에서 이제 미국과 영국의 장군들이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지침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북한이 참전했던 2024년도 크루스크 침공도 MI6하고 CIA가 공동 기획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이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무모한 작전이다. 이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 나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망했죠.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어째 보면 안보 전쟁이 아니고 거대한 금융 전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90년대에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그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서방 자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 국가의 중요한 석유, 가스나 이런 것들을 어째 보면은 이제 빼내온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아라는 그 신흥 재벌들이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을 가지고 영국으로 계속 빼나가니까 푸틴이 자꾸 집권을 한 다음에 너 돈 빼나가지 마라. 그리고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이제 세금 제대로 내고 러시아에 재투자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서방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뺏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지금 이 금융가들이 이걸 뺏으려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이란도 아시다시피 79년도에 이제 혁명 이후에 나중에 이란에 있던 지금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죠. 그걸 사실 다 그 국영화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게 뺏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큽니다. 뭐 나토라고 하지만 사실 미국이 하고 있고요. 영국이 기획하고 미국이 실행을 하고 옆에 사람들은 다 이제 덜러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독일이 그렇게 열심히 이제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그랬는데 자기네 경제는 그렇게 절단나면서 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주권을 잃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잃으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부당한 요구를 단절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물려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드론이 많은 걸 바꾼 건 분명합니다. 전장을 투명화해 가지고 대규모 기동을 사라지게 하고 드론의 충격은 1차 대전 때 기관총의 충격과 같습니다. 기관총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완전히 참호전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것처럼 이제 충격이 드론이 온 건 사실이고 양쪽에 드론이 엄청 기술이 발전하고 드론과 대드론 기술이 지난 4년 반 동안 완전히 뭐 한 평소 같으면 3, 40년 걸려가 발전할 것은 단시간에 발전했어요. 그렇지만 전쟁은 여전히 화력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에서 드론이 한두 명 죽이는 거 그리고 자폭형 드론을 가서 때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전체 화력이라는 거에 보면 아주 일부에 그치지 않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수량이 가장 많은 포병탄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한 미사일 그 다음이고 이제 이거 미사일의 위력은 더 심하지만은 더 좋지만은 수량이 제한되죠. 그 다음에 자폭 드론은 좀 값싸니까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항공폭탄입니다. 항공폭탄은 비행기에서 떼어오는 거니까 우크라이나는 비행기 자체가 없거든요. 러시아한테만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병은 너무나 탄약이 모자라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빌리러 왔지 않습니까? 그게 2023년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2022년도에 그러니까 벌써 전쟁 초기부터 이 화력량이 압도적으로 차이 났죠. 포 사격량은 5배에서 10배 정도 차이 나고 우크라이나 미사일이나 항공폭탄이 거의 없는 반면에 드론만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을 부각하는데 이미 이제 2023년 이후에 우크라이나 항공기 헬기는 거의 전멸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방에만 있지 전방에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 여러분 파이낸셜 타임즈에는 MI6 기관지라고 보면 되거든요. 거기서 하는 그 코멘트조차도 우크라이나 국산 장거리 드론이 사실은 핵심 부품을 다 중국에서 수입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미 뭐 어떤 산업 기반이 있는 것보다는 적응해서 하는 것이고 또 우크라이나가 드론이 러시아보다 우수합니다. 우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가내 수공업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대형 공장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의 수급이면 변화가 있을 때 자기가 부분적으로는 빨리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기술적인 변화를 수용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지만은 위력에서는 러시아가 이제 압도하고 있죠. 그런 상태입니다. 협상은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했고, 예, 러시아가 협상 안 하겠다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협상은 2022년도에 이스탄불 협상을 이제 영국에서 와서 말려가지고 이제 포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24년 6월달에 푸틴이 제시한 준 포틴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니까 이스탄불 플러스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러시아가 새로 합병한 그 영토들 4개 주에 대해서 이제 영토권을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작년 8월달에 있었던 앵커리지 회담에서 이제 트럼프가 푸틴하고 딜을 해서 그걸 좀 양보받아서 이제 돈바스만 다 주고 나면은 나머지는 러시아가 이제 포기를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안 받아들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계속 사실 모여야 됐고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오데사를 이제 타격을 하고 있고 지금 흑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더 이상 전쟁 물자를 흑해를 통해서 들여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수적으로 굉장히 딸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데사를 아마 러시아가 점령할 거고 노보로시아라고 밝혀진 하르키프나 수미나 이런 데를 러시아가 다 점령할 걸로 예상합니다. 어쨌든 나토는 한국을 대등한 동반자가 아니고 보조 병기거나 뭐 정치적 지지자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그런데 기웃거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크게 세 갈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방산 공급망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의 병기고가 싹 비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충해야 되는데 유럽의 이 소유서 방산 이거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들어간다. 이때 한국이 있으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건 있는데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파트너십 2.0은 단순 판매를 넘어서 공동 생산의 연구 개발을 포함하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나토 공급망에 편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안보가 곧 인도 태평양 안보라는 좀 이상한 프레임으로 한국을 IP4의 핵심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나중에 중러 북하고 이렇게 하나의 연계 위협으로 처리하려는 그런 데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연루되는 게 우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걸 보통 할 때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래서 뭐 하는데 사실은 이거 쓸만한 용어가 있는데 지금의 유럽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아닙니다. 형식은 그렇지만 거의 봉건제 국가로 회귀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봉건제 국가로. 예. 왜? 영화의 언론을 탄압하니까. 지금은 조금 인터넷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독일은 바로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영국이나 독일이나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론에서 못 보셨을 겁니다. 제대로. 시위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제1당이 AFD인데 37%가량 지지를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권당은 22% 정도 수준인 사람이 연정을 하고 있어. 그 사람들끼리 정치공학적으로 AFD는 나치 당이라고 이렇게 색깔칠을 해놓고 같이 연정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50%를 얻지 않은 한 집권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큰 위험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러시아가 우리한테 계속 경고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조약을 맺어가지고 거의 뭐 상호 파기 조약 성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자꾸 러시아를 적대하니까 러시아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보 위협이 더 고조돼 버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면은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이익만 생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반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이라는 레버리지를 러시아가 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요. 이것은 지금 이재명 정부뿐 아니고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이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편에 서 있거든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지원 연락관 그룹에 속해서 매번 회의 때 참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우리 채권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채권이 계속 디폴트가 나니까 채무 조정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가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주기로 한 것보다 앞으로 지원하기로 할 돈도 이미 코미트먼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러시아 에너지도 필요하고 러시아 기업 활동도 필요하고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우리가 경제나 안보에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너무나 서방과 미국의 편을 들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죠. 우리가 중견국이니까 우리가 80년 전 같으면은 뭐 다른 수가 없었어요. 뭐 아무 못 사는 나라 힘이 없으니까 강한데 붙어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G7 국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영국, 독일 제외하는 우리가 그 다음이에요. 일본 제외하면 5등이거든요. 그 밑에 그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이고 그 G7 국가들 놓고는 군사적으로 우리 이득이 2위예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게 굉장히 많은데 왜 거기서 너무 이렇게 계산을 잘 못하느냐. 저는 이제 우리가 어째 보면은 방산에 기회 얻는 것으로 안보 위험을 이렇게 이제 위험하게 하는 거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라 보고 있습니다. 소탐대실이다. 그렇습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소탐대실이다. 저도 정확히 모르고 모르겠습니다. 나토는 네. 이제 91년 소련이 붕괴한 다음부터 본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조직이에요. 예. 없어졌어야 됐는데 이제 계속 있었죠. 그 다음에 나토가 자기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서 계속 헤매다가 코소보, 아프간, 뭐 이라크, 리비아 같은 데 개입하거나 이렇게 분쟁을 주도해왔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태평양으로 확대하려는 것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기저기 확대해가지고 지금 뭐 세계적인 조직을 갖추자 하는데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토의 동진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끼어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이번 앙카라 정상회담에서 있지만 나토가 큰 나라가 있지만 사실 30일 플러스 1이에요. 미국 그리고 나머지거든요. 네. 미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조직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이 거기서 진주하고 전체 이제 소련을 통제하고 하면서 이 나라들을 끼워준 거죠. 끼워서 이제 어째 보면 뭔가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떠나겠다면 나토가 그냥 무너지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같은 나라가 거기 들어가면 나토가 존재 이유가 조금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익에는 좋은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들어가서 망하는 조직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게 신흥으로 크고 있는 조직들하고 대체를 한다. 명나라하고 편붙어 가지고 청나라한테 하겠다 이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뭐 그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익이 없는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참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와 천연가스와 핵무기를 가진 강국이죠. 대한민국과 냉전 이후 국교 수립화가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가 사실 좀 많이 망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와 단 한 번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고요. 이제 나토의 무기 공급망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러시아와 적대 관계에 놓을 위험까지 처해졌습니다. 과연 이것이 슬기로운 길일까요? 정말 국익에 맞는 판단일까요? 소탐대실하는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